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2023년 1월 3일 올해의 첫 방송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방송인 관계로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나름 고민 좀 했습니다. 해병대 역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신중하게 선정했다는 뜻입니다. 즉 오늘 방송은 해병대 전차부대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대한민국 국군 최초의 전차부대는 해병대 전차중대다. 아울러 소년 전차병 등과 같은 창설 당시의 비화,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평소 제가 이런저런 살을 붙여가면서 방송을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최소한의 설명만 덧붙이는 방식으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군 최초의 전차부대는 해병대 전차중대라는 제목에 대해 해병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전차는 지상전의 왕자, 따라서 육군을 대표하는 장비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해병대에 전차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께서는 해병대는 고무보트에 의한 상륙기습이라든가 적 후방에 대한 교란작전 등 소규모 비정규전 임무에 능한 부대가 아니냐, 따라서 전차와 같은 대규모 지상 전면전 때나 쓸모있는 전차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 역시나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이런 분들은 해병대의 임무,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 편성 등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강철 부대를 많이 보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께서는 해병대를 육군 공수부대, 즉 특전사와 비교하시는데, 해병대는 특전사처럼 적 후방에 침투해서 특수작전, 즉 비정규전을 주로 수행하는 부대가 아니라 정규전을 수행합니다. 게다가 해병대는 대한민국 국가전력기동부대입니다. 최후의 보루라는 뜻이죠. 따라서 비정규전에 특화된 특전사가 전차를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만, 해병대가 전차나 K9 자주포, 자체 공격 헬기 등을 운영하는 것은 말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갖춰야 할 전투 장비들입니다. 해병대에 이런 장비들이 없고 또 장비들을 운영하는 부대가 없다면 해병대는 그저 맨날 고무보트만 타야 된다고 주장하실 분들일 겁니다. 해병대를 아주 잘못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대한민국 해병대는 전면전 상황에서의 정규전을 수행하기 위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전 부대가 아니라 정규전 부대라는 사실, 따라서 해병대가 전차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거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해병대는 게릴라가 아니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사연은 해병대 전차중대 창설의 주역 박효열 해병대 예비역 대령, 그분의 아드님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아드님 역시나 해병대 병 259기, 이분은 국내 유명 대학의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셔서 편안한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집안은 일대 박효열 대령님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세 아들 역시나 해병대, 또 그 중에 한 분인 방금 말씀드린 병 259기, 이분의 두 아들 역시나 해병대 출신, 따라서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에 걸쳐 6명이 해병대 출신인 진정한 해병대 가족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연의 주인공 박효열 대령님을 소개해드리면 1925년생이시고 특교대 2기로 임관을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조사한 내용은 아니고 공정식 사령관님의 글을 보면 박효열 당시 전차중대장이 특교대 2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6.25 참전 당시의 계급이라든가 보직 등을 보면 해관 1기 또는 해관 2기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현역 시절에는 지금 배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병대 전차중대장으로서 6.25 전쟁에 참전하셨고, 이후 LVT 대대장, 해병대 보급기지 사령관, 진해 해병훈련소장, 병무감 등을 역임하신 다음 1970년 대령 예편 후 199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사연은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육필 수기를 근거로 했습니다. 잠깐 고인께서 생전에 기록으로 남기신 원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병 전차 중대의 창설, 이런 제목으로 고인께서 손으로 직접 쓰신 내용인데 A4 용지로 총 9장 분량입니다. 아마도 해병대 전차부대의 시작과 관련해서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록이다 보니까 유용원의 군사세계, 그리고 제6대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하신 공정식 장군께서 이 수기 내용의 일부를 소개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래 배경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오늘 대한민국 국군 최초의 전차부대는 해병대 전차중대다, 이런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의 제목을 단 것과 관련해서 이미 이 문제를 언급하신 전문가의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국군 최초의 전차부대가 육군이 먼저냐 해병대가 먼저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육군소장으로서 육군본부 정책실장,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 등을 역임하시고 전쟁 관련 수많은 칼럼을 쓰고 계시는 김희철 현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님께서 신문에 기고하신 내용이 있어서 먼저 소개합니다. 해병대 출신이 아니라 육군 장성 출신이 쓰신 내용입니다.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진행되면서 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중부전선을 중심으로 휴전선 전면에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진행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M36 잭슨 대전차 자주포를 편제한 육군의 독립전차 중대는 1951년 10월부터 전선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육군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군 최초의 전차부대는 1951년 10월 5일에 창설된 51, 52 전차 중대로 교육용 전차를 인수하고 전차병 교육과정을 거쳐 M36 잭슨 대전차 자주포를 편제했다. 게다가 육군의 전차 중대는 해병대보다도 8개월이나 먼저 전선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해병대는 육군보다 2개월 빠른 1951년 8월 25일에 전차 중대를 창설하고서도 전차와 전차병은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듬해 5월 4일 경기도 파주에서 해병대 1년대 전차부대의 교육 수료식을 거행함과 동시에 미 해병대로부터 인수한 M4A3 셔먼 중형전차 20대로서 완전한 전차 중대를 편성하였다. 해병대 입장에서는 M36 잭슨은 전차가 아닌 대전차 자주포이기 때문에 1951년 8월 25일에 전차부대를 창설하고 52년 5월에 M4A3 셔먼 중형전차를 편제하여 전선에 투입된 해병대 1년대의 전차 중대가 국군 최초라고 주장한다. 육군이 경전차로 취급하였던 M36 잭슨의 경우는 전차를 지원하는 대전차 자주포였기에 북한군 전차와 실제적인 대전차 전투는 수행하지 못하였고 보병사단에 배속돼서 고지쟁탈전의 보병 화력 지원 임무를 위주로 운영되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은 육군이 보유한 M36이 진짜 전차냐 아니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자주포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차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던 6.25 전쟁 중에 무한 궤도로 달리고 또 강력한 철갑으로 보호되면서 주포를 장착한 M36 자주포를 전차로 취급을 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전차 부대는 육군이다 라는 육군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차가 기동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보병의 화력 지원 임무만 수행했다는 것을 보면 이런 주장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육군의 M46이든 해병대의 M4A3든 간에 그 장비를 만든 미군이 붙인 장비의 명칭 자주포냐 전차냐, 이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 최초의 전차는 해병대 M4A3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인공 해병대 전차중대 창설의 주역 박효열 당시 전차중대장의 육필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본인께서 쓰신 글을 제가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분량이 많은 관계로 제가 나름 해석을 해서 3인칭 서술을 하다가도 제가 조사한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때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 아무튼 고인께서 생전에 기록하신 내용을 최대한 여러분께 당시 분위기를 살려서 가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열 대위는 해병대 사령부에 근무하던 1951년 당시 경남 동래에 있던 육군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과정에 입교했고 총 3개월간의 교육을 받던 중 마지막 2주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해병대 전차중대 창설요원으로 선발됨으로써 51년 8월 19일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고 진해로 복귀합니다. 당시 창설되는 해병대 전차중대는 이전에 사병구락부로 사용하던 건물이었는데 창설요원은 중대장 오상규 대위, 그리고 선임장교로 오늘 이 박상규 당시 중위, 그리고 육성환, 박용구, 지장우, 소위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해병대 전차중대 창설은 즉 해병대에 어떻게 해서 전차가 들어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당시 해병대 고급 지휘부의 일원이었던 공정식 전 사령관께서 쓰신 글에 나오는데 이걸 먼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해병대가 전차 등 지원병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증강시킨 계기는 도솔산 전투가 끝난 뒤 당시 1년대장 김대식 대령과 고문관 해리슨 중령 그리고 대대장이던 필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또한 미 해병대 역시 도솔산 전승을 통해 비로소 한국 해병대의 전력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포병, 기갑, 통신, 공병, 의무, 수송 등을 미 해병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판단 아래 한국 해병대의 증강과 자체 운영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보병연대와 더불어 야포와 전차, 공병, 중장비, 의무와 수송 등이 증강되어 결국 서부전선으로 이동할 때에는 제1전투단으로 규모가 격상돼서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변모하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이 얘기는 도솔산 전투에서 대한민국 해병대의 전투력을 확인한 미군 쪽에서 기존의 한국 해병대 보병연대에 전투 지원 부대 등을 편성해서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전투단으로 확대 편성했다는 뜻인데, 결론은 도솔산 전투에서 한국 해병대가 이룬 승리, 그걸 보고 미 해병대가 드디어 한국 해병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즉 미 해병대 입장에서 대한민국 해병대는 믿고 같이 싸울 만한 전우다. 이 정도 군대라면 전차를 믿고 줘도 좋다. 결국 해병대 1년대는 전차, 중대 등을 편성하고 제1전투단으로 확대 개편돼서 서부전선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때의 해병대 전차는 도솔산에서 산화한 수많은 해병대 영령들이 보내준 선물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식 전 사령관님의 해병대 전차 중대 창설과 관련한 말씀을 계속 소개하면 1951년 6월 해군본부는 각 신문에 자동차 운전병 모집 공고를 치렀다. 이 공고를 보고 각지에서 지원병들이 몰려들었다. 전형을 거쳐 뽑힌 189명은 9월 10일 무렵부터 진해 통제부 안에 있는 해군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11월 1일 해군 자동차 학교에 입학하였다. 일주일 뒤 이 가운데 20명을 별도로 차출하여 1951년 8월 25일 무렵 전차 한 대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편성된 해병 전차 중대에 보냈다. 그 후 해군 자동차 학교를 해병대에서 인수하여 해병 기갑 학교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초기에 차출된 20명은 비공식적으로 기갑학교 1기로 불렸고 12월 초에는 신병 12명을 보충받아 전차중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상 공정식 전 사령관님의 글을 보면 당시 해병대 지휘부에서 본 해병대 전차중대 창설과 관련한 준비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박효열 중대장의 수기를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해병대 전차중대 요원 50여 명은 51년 12월 중순 부산 부전역에서 미군으로부터 76mm 포를 가진 M4A3 전차 5대를 넘겨받아 중앙선 열차편으로 원주를 거쳐 강원도 양구군 펀치볼의 미 해병 1사단 전차대대 근처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전투를 치르는 것을 보면서 1952년 1월 28일부터 전차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미 해병대 전차교관인 대위는 이전에 장개석 군대의 전차병도 훈련시킨 경험이 있었으므로 장개석 부대 전차병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교육을 시작하고 보니 우리 해병대 병사들이 교육을 더 잘 받아들여서 놀랐다고 한다. 당시 전차 정비 교육을 받은 정영섭 1등 해병은 군 입대 전에 만주에서 포드 트럭 엔진을 정비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M4A3 전차의 포드 엔진 정비를 쉽게 배웠다고 떠올렸다. 일행 50명은 전차 탑승요원 30명, 전차 정비 10명, 전차 통신 10명으로 나뉘어 실전 교육을 받은 뒤 3월에는 경기도 파주군 월롱면 영태리로 이동하여 5월 3일 교육이 끝나는 날 미 해병대로부터 영어로 된 수료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육을 끝낸 전차 중대는 미 해병대로부터 M4 전차 15대를 추가로 받아 기존의 5대와 합해 20대의 전차로 1952년 5월 경기도 개통군 장단면 수전포로 이동하였으며 6월부터는 장단지구 전투에 투입되었다. 그 당시 해병 전차 포탑 한쪽에는 한글로 해병이라고 쓰고 다른 쪽엔 영어로 한국 해병대의 약자인 KMC라고 써놓았다. 또한 다음해인 1953년에는 복구용 전차 2대와 화염방사 전차 1대도 미 해병대로부터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 육군과 해병대는 1952년 말에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하여 소년 전차병들로 구성된 전차부대도 창설하였는데 박효열 당시 중대장은 이런 내용은 아직도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육필 수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육군이 소년 전차병을 모집할 때와 비슷한 시기에 해병대도 17에서 19살 사이에 소년 전차병 88명을 모집하여 1952년 8월 경남 진해에서 소년 전차병 제1기 교육을 시작하였다. 교관은 우리 해병대원이었으며 교육기간 동안 전차 없이 이론 교육만 하였다. 원래는 신문 모집 공고와 같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기지에서 교육을 한 뒤 이들을 교관 요원으로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전선 상황이 긴박해짐에 따라 소년 전차병들은 신병교육 3개월과 특수교육인 수송 통신 4개월 훈련이 끝나면서 모두 전차중대에 배치되었다. 해병대의 소년 전차병 제도는 제1기만 배출하고 중단되었다. 휴전이 되자 각 부대에 배치되어 있던 소년 전차병 제1기 출신들을 다시 모아서 해병 전차중대는 전차대대로 확대되어 창설되었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1952년 2월 1일 전차중대장 보직을 받은 박효열 대위는 북진 통일의 선봉이란 본인께서 그렇게도 원했던 기회가 정전회담의 진행과 동시에 사라진 임진강 북방에서 매일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적의 야포탄이 전차 주변에서 장렬했는데 전차에 직격되는 것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 발 맞으면
포탑의 안테나가 날아가는 상황. 하지만 전차의 몸통이 파괴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견고하다는 것이 입증되니까 전차병들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적의 빗발치는 포탄 속에서도 용감하게 싸워나가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계십니다. 적은 휴전회담이 성립되기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군의 진지를 돌파하여 임진강선에 이르는 천연의 요새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사의 공격을 끊임없이 가해왔는데 하루에도 고지의 주인이 3번이나 바뀌면서도 끝내 아군이 최종 확보하는 전투의 연속. 이때 해병대 보병들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므로써 전투 후에 보병 부대에서는 상병 이상의 고참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이런 말씀도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던 어느 날 전차 중대의 연락장교로 온 미 해병대 중위가 집차 트레일러에다 자기의 짐을 잔뜩 실어놓고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해병대 전차 중대장의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이때 박효열 대위와 그 미군 연락장교의 대화 역시 기록에 남기셨는데 그걸 읽는 동안 목숨 내놓고 싸우는 대한민국 해병대 전차 중대장의 얘기가 제 가슴을 울립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그 미군 중위를 불러서 짐을 다 실어놓고 있는데 본대로 가게 되었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런 게 아니라 전세가 하도 위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런다는 대답이었다. 나는 필사적 결의에 찬 자세로 말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임진강의 다리는 단 하나밖에 없다. 우리 해병이 다 죽는 한이 있어도 현 전선은 고수할 것이다. 만일 작전상 상급 사령부에서 일시 철수하라고 한다면 보병부대가 우선적으로 다리를 건너고 그럴 경우 나의 전차 중대는 끝까지 남아서 부대의 철수를 엄호해야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너희 미국같이 부자 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이 전차를 버리고 맨몸으로 후퇴할 수는 없다. 당신이 우리 중대의 연락장교로 있는 한 죽든 살든 나하고 생사를 같이 할 책임이 있다. 저는 이런 중대장의 글을 읽으면서 솔직히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보병부대를 철수시키겠다는 의지, 또 최후의 철수에서도 이 전차만큼은 버리고 갈 수 없다는 중대장의 결연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솔산에서 해병대 전우들이 흘린 피로 갖춘 가난한 국가 한국전 당시 유일한 해병대 전차에 대한 애정 역시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기를 계속 소개하면 서부전선은 그렇게 치열했던 격전이었다. 그러나 나의 전차 중대는 별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4인치 두께의 장갑으로 되어 있는 M4 전차의 덕이었다. 그러나 작전 기간 중 많은 전차가 적의 지뢰에 맞아서 트랙이 끊기고 직격탄을 맞고 엔진실에 화재가 나고 포탑 위에 통신 안테나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받았다. 실로 서부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동안 나의 전차는 쉴 새 없이 활발한 전투를 하였고 한국군 중에서는 가장 풍부한 전투 경험을 얻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박효열 중대장의 자부심은 당시 한국군 중에서 보전협동작전을 펼쳤던 부대는 해병대 전차중대뿐이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부전선의 작전에서 해병대 전투단은 정예의 고참 해병들을 많이 잃었고 그에 따라 막강했던 전력이 약화됨으로써 해병대 전투단은 군의 예비로서 연천 남방으로 이동해서 재정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해병대 전차중대와 포병만큼은 육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육군 1사단에 배속돼서 연천 지역에서의 전투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때 해병대 전차중대장이 목격한 육군이 전차부대를 운용하는 모습,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당시 중대장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또 이런 일도 있었다. 그때 1사단에 배치되니까 사단본부에서는 샌드백이 필요할 텐데 왜 청구하지 않느냐, 이런 전화가 왔다. 그래서 샌드백을 어디다 쓰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육군 전차중대에서는 샌드백을 많이 쓰는데 해병 전차중대는 필요 없느냐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전방에 배치된 육군 전차중대의 진지를 보았더니 그들은 샌드백으로 지붕을 덮은 호 안에서 포신만 내놓고 사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도 샌드백을 가져가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당시 육군이 쓰는 전차는 우리와 같은 M4가 아니고 해지가 없는 M36 90mm 포 전차였다. 그래서 육군의 전차는 해지가 없으니까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6의 엄폐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격을 했던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시 전차 본연의 특성을 살려서 장단 사천강 지역에서 보전 협동전을 펼쳤던 해병대 전차 중대장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해병대 전차 중대장 또한 육군의 M36 잭슨 자주포를 M36 90mm 포 전차라고 불렀다는 사실, 이건 당시 전차의 개념에 대한 우리 한국군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수기의 내용도 있습니다. 소개하면, 당시 우리 중대가 보유하고 있던 M4 전차는 보전 협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강한 장비였다. 그래서 한국전에서는 오직 내가 지휘하던 해병대 전차부대만이 비교적 유감 없이 보전 협동의 공격전을 수없이 감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록이 있는 걸 봐서 당시 전차의 개념에 대해서만큼은 지금의 전차냐 자주포냐 하는 인식과 동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기의 마지막 부분은 적의 대공세가 일단락된 후 휴전이 임박한 시점에 동기생인 조의정 대위에게 중대장직을 인계하고 후방 신병훈련소 대대장으로 전보돼서 정든 중대원들과 이별을 하고 진해로 오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연을 제보해 주신 아드님께서 아버님의 소중한 사진도 여러 장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사진 몇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진의 왼쪽에 보이는 분이 당시 박효열 전차 중대장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전차 중대를 방문한 손원일 중장과 신현준 사령관의 뒷모습입니다. 중간에 철모를 쓰고 있는 분이 전차 중대장, 그리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전차병들의 모습. USMC라는 미 해병대 군복에 KMC를 새겨놓은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이 사진 역시나 손원일 중장과 신현준 사령관의 모습입니다. 먼저 사진과 같은 날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 역시나 같은 날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데 손원일 장군을 배웅하는 전차 중대장의 대위 계급장이 특이해 보입니다. 이 사진은 좌측 상단에 해병 제1전투단 전차 중대장 시절 1953년 3월 영천 북방 전작에서 라고 손수 쓰신 듯한 글씨가 적혀 있는데 전작은 전투작전의 줄임말로 보입니다. 이 사진 역시나 당시 전차 중대장 박효열 대위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중대장의 명찰을 보면 영문으로 캡틴 박효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은 소위 계급으로 보이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급하고 이름을 명찰에 같이 새겨서 넣었다는 게 좀 특이해 보입니다. 이 사진에선 명찰에 캡틴이라는 영문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작전 상황판 앞에 서 있는 모습인데 상황판을 보면 진하고 굵게 표시된 선이 임진강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진짜로 해병대 사령부에서 사료로서 보관해야 할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곤방대를 물고 담배를 피는 모습. 계급장은 꽃무늬 같은 게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황판 위에는 색연필이 있고 사진 왼쪽에는 도장, 재떨이 등이 보이는데 특이한 건 양주병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문으로 무슨 진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당시 미 해병대와 같이 작전을 했으므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술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이 사진의 왼쪽은 아까도 보신 사진인데 오른쪽 M36 잭슨은 포탑 상부에 해지가 없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모습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입니다. 겉모습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아까 육필수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즉 육군 전차는 호 상부에 샌드백으로 유괴호를 만들고 그 안에서 포신만 내놓고 사격을 함으로써 기동을 하지 않는 전차,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육필수기의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보다 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내용을 좀 덜어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해병대 전차중대의 창설은 1951년 8월 25일로서 육군에 비해 2달 정도 이르지만 전차병이나 전차가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 그러나 육군은 51년 10월 5일 M36 잭슨 대전차 자주포로서 전차중대를 창설했다. 해병대는 육군 전차중대가 창설되고 2달 후인 51년 12월부터 M4 전차를 받았지만 정식 전차중대의 창설은 8개월이 늦은 52년 5월 초이다. 단 해병대보다 먼저 창설된 육군의 M36 잭슨이 대전차 자주포냐 아니면 전차냐 하는 논란이 있는 바 제대로 된 전차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차로서의 부대는 해병대 전차중대가 맞다.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용원의 군사세계나 공정식 사령관의 기고에서 일부 소개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수기의 거의 모든 내용을 소개한 것은 이 방송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소중한 육필 수기와 사진을 보내주신 해병대 병 259기 아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나름 해병대 전차중대 창설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나마 정리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아주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박효열 대령님의 명복을 빌면서 대령님의 아들 손자 해병대 예비역 5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